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하나의 지배가 그들에 의해서 구성된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을 동양을 향한 서양의 어떤 일방적 지배를 서술하기 위한 하나의 총칭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 말을 사용을 했고, 또 유럽에서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관된 지배의 하나의 대상이었음에도 그런 가운데도 특히 동양에서 아랍 세력이라든지 이슬람 세력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적, 종교적인 차원에서 다른 동양의 세력보다도 유독 유럽에 대해서 대단히 도전적인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슬람은 하나의 세계적인 종교로서 지리적, 문화적으로 유럽을 한때 불안하게 할 정도로 그 세력을 떨쳤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와 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위협적이다. 기독교에서는 이슬람을 기독교에서 한 가지로 나온 하나의 브랜치로 봅니다만 아닙니다. 이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와 동등한 유일 종교의 그런 예언자의 뿌리를 지니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고, 오히려 기독교보다도 세계적인 분포가 한때는 더 보편적이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오리엔탈리즘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슬람을 편하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1809년에서 오리엔탈리즘이 형성되는 초기에 28년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23건의 방대한 규모로 영국에서 이집트지라는 것을 내면서, 이게 근대 오리엔탈리즘의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잘 알다시피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위치로 보면은 북아메리카에 속합니다만은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하나의 그 역사적 기억과 현실 사이의 여러 관계에서 초점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반 위에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하나의 문서화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정학적인 프로젝트로서 구체적으로 식민지를 넓혀가는, 그러니까 앞서 이집트지는, 영국이 발행한 이집트지는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이집트를 말했다면 그것을 하나의 실제 리얼리티로서 이집트를 식민화한 것은 나폴레옹이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1869년에 이 스웨즈 운하 개통은 영국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이 스웨즈 운하 개통은 특히 서양과 동양을 긴밀하게 연결해 가지고서 그 두 문명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는 이 스웨즈 운하가 갖는 그런 의미를, 오리엔탈리즘에서 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에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의 논리와 또 오리엔탈리즘적인 프로젝트의 결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대상이었고,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기독교 세계에 대한 하나의 전투적이고 대단히 적개심이 강한 그런 상징물이었었는데, 이런 상대를 우리가 힘으로 서양이 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양을 알아야 하고, 이어서 그 동양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침입해서 그것을 소유한 것을 확실히 서양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자를 보내고, 그리고 군인이 파유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재판관의 손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프로젝트가 확산되어 가면서 뭐든지 잘 나갈 때에 동시에 위기를 안고 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오리엔탈리즘이 한창 전성기를 치닫는 듯 하지만은 그 속에는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사이드는 보고 있습니다. 즉,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구성한 텍스추얼한 교과서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오리엔탈리즘의 광범위한 영향을 어떻게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게 영향을 미쳤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지는 한계는 뭔가, 잘 나가는 그의 이면에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목함으로 해서 그 오리엔탈리즘의 기준 내지 영향을 하나의 위기로서 인식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은 앞에서 위에서 말한 텍스추얼한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런 교과서적인 자세가 특히 힘을 발휘하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사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교과서는 위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을 갈 때 여행 안내서라든지 그런 가이드북 이런 것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텍스트는 실제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두루 인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텍스트로 인해서 실제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현실을 지어내는 성공이 초래되는 경우에 그 텍스트는 곧 현실적 성공이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힘을 갖게 되죠. 이때 그 텍스트는 단지 지식의 안내로서 텍스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술하는 현실까지도 창조하는 그런 힘을 가진다는 거죠. 해서 사이드가 보기에는 동양은 침묵하는 존재로서 유럽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 프로젝트를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통제된 상황에 놓여 있는 일종의 실험적 장소와 같았다.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하면 조건을 통제해가지고 가설에 따르는 그 자극 변이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종속 변이로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건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도양의 조건을 통제해서 하나의 실험적 장소로서 도양을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서 서양인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곧 배심 재판관의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러니까 서로 참으로 인간적인 서로 수평적인 수준에서 주고받는 소위 인터서브젝티비티, 상호 주관성이 만나는, 주관성이 서로 소통되는 그런 관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리엔탈리즘이 무르익을수록 사이드에게 오리엔탈리즘의 한계가 보이는 겁니다. 즉 서구와 다른 동양 나름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 존재를 통째로 무시하고 그 정수를 뽑아낸다. 그 뿌리 뽑힌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박탈하는 것에서 그렇게 할 때에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계, 즉 권력의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은 어디까지나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자고 거기에 자극을 받은 동양은 자동적으로 반응한 리액트, 자동적으로 자극하면 거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존재와 같다는 겁니다. 사이드는 20세기 역사가 동양 내부에서 스스로 본질적인 변화를 스스로 자생적으로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리고 오리엔탈리스트들은 여전히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사이드는 이렇게 오리엔탈리스트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우리가 서세 동점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만, 가만히 내부적으로 보면은 19세기 중후반기에 동학이 있었고, 그 동학의 자생적인 힘의 영향을 받아서 일제 침략하에서는 거대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이런 질적인 변화가 전혀 그들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의 끝없는 야심은 하나의 세계 전부를 그냥 통째로 지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오리엔탈리즘은 그런 광대한 야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에 대한 말하자면 거기에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예언하는 그런 뒤에 숨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세계적 역사적 상황에 스스로 자기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라고 사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리엔탈리즘이 그간 말살시켜온 소위 인간의 존재론적인 인간론적인 가치, 즉 권리로서 존엄한 그런 인간 존재성을 무시해온 그런 것을 우리가 엄중히 살펴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식민적인 행위자의 지배하에서 우리 경우에 한민족의 경우에 그 초기에는 일본,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70년 이상 미국에 의해서 약 100년 동안에 우리는 소위 그들이 조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위 자동 반응자로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가치를 상실한 존재가 됐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를 되짚어 볼 때에 우리에게 분단 상황은 왜 아직도 분단이 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만 왜 끝이 보이질 않는가. 어제 아래 6.25가 지났습니다만 저는 6살 때에 6.25 동란을 맞이해서 피난까지 갔다 오고 해서 몸으로 6.25를 겪은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분단이 된 1차적인 원인은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휴전 상황이 70년 이상이나 이어져 오는 데는 이게 외세 탓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데는 소위 내부적으로 우리 남과 북의 서로 적대시해온 그런 책임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최근에 그 경향신문의 김태근 시인이 칼럼 가운데 장막을 걷어라, 미국이 보일 수 있도록 장막을 걷어라,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미국의 실체를 새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새로 뜨고 미국의 실체를 제대로 봐야 한다. 광복 이후에 우리가 민중들이 하는 말 가운데 미국을 믿지 마라, 그리고 소련에게 속지 마라, 일본이 일어선다 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그 민중들의 그 속담 비슷하게 전해오는 그런 맥락에서 미국 패권주의적인 미국의 실체를 걷어내고 우리가 미국이 정말 한국의 우리의 분단 상황을 말하자면은 그 원초적으로 지은 그런 제국이 우리 손으로 이제는 그 분단을 어떻게 종식시킬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보이도록 장막을 걷어내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